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매달 3만 5천 명이나 되는 신병을 뽑고 있는데 최전선 병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뭘로 의미하는 걸까요?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병력이 새로 충원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새로 들어오는 병력보다 죽어서 나가는 병력이 더 많아지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이미 2025년 말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최신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전쟁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충격적인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최전선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러시아군 월간 사망자 수치를 보면요.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2025년 10월에 2만 6천 명, 11월에는 3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군사 용어에서 사상자라고 하면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다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저 숫자는 부상자를 뺀, 그러니까 전장에서 영구적으로 이탈한 사망자 중심의 수치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다시는 전장으로 돌아올 수 없는 말 그대로 영구적인 인력 손실만을 따진 숫자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5년에 월 평균 모집한 신규 병력이 약 3만 5천 명 수준이라는 겁니다. 와, 그럼 계산이 바로 되네요. 11월부터는 새로 들어오는 병력보다 죽어서 나가는 병력이 더 많아지는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된 셈이네요. 군사적으로 볼 때 이건 인력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군대가 전투 손실을 더는 보충할 수 없는 지점, 공세를 지속할 힘을 잃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 말이죠. 인력의 정점이라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근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숫자가 갑자기 현실이 된 걸까요? 전쟁 초반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전장의 환경이 아예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게임 체인저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FPV, 즉 1인칭 시점 드론의 대량 투입입니다. 이제 전쟁은 거대한 부대끼리 부딪히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눈을 가진 드론이 병사 한 명 한 명을 사냥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매달 3만 명의 사망자를 드론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이건 그냥 막연한 추정치가 아니라 거의 영상 증거에 기반한 수치에 가깝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드론 공격을 거의 게임처럼 부추기는 시스템까지 등장했다는 겁니다. 브레이브원이라는 플랫폼이죠. 그 기사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일종의 드론 조종사들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전과를 올리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더 좋은, 더 많은 드론을 사서 다시 전장에 투입하는 방식. 이건 성과를 내면 더 강력한 무기를 얻는 게임의 고상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효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부대 수가 2025년 8월에 95개였는데 불과 석 달 만인 11월에 400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4배 이상 늘어난 거죠. 경쟁이 붙으니까요. 네, 경쟁이 붙으니 전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2025년 7월에 우크라이나 드론의 월간 타격 횟수가 16,000여 회였는데 12월에는 3만 3천 회를 넘어섰어요. 반년도 안 돼서 2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스템의 분산성입니다. 전통적인 군 지휘 체계는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움직이는 중앙 집권적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이 브레이브원 플랫폼은 수백 개의 독립적인 팀이 각자 경쟁하면서 목표를 사냥하는 완전히 분산된 시스템이에요. 이런 방식은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군대가 대응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디를 먼저 쳐야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들어보니 지금의 월 3만 명 사망자도 끝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 미군 중부사령관이었던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이 분석하기를 자금만 충분하다면 우크라이나는 연간 400만에서 5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잠재력이 있다고 했어요. 연간 500만 대요? 와, 상상조차 힘든 숫자인데요. 그런데 마침 최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죠. 그 두 사실을 연결해보면 정말 섬뜩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드론 생산이나 브레이브원 같은 플랫폼 활성화에 투입된다면 지금의 월 3만 명 사망자는 정점이 아니라 그저 시작점일 수 있다는 거죠. 전선이 말 그대로 드론 지옥으로 변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의 분석을 보면 러시아의 대응 방식이 상당히 위태로워 보여요. 벨고르드 같은 후방 국경 지역을 지키던 예비 병력까지 최전선으로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 있죠.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후방 예비 병력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전략 예비대거든요. 다른 전선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핀란드 국경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기가 터졌을 때 투입해야 하는 마지막 카드죠.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한다는 건 다른 곳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이고 그만큼 전선 상황이 다급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후방의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 쓴다는 건 그만큼 동원할 부대가 없다는 뜻이군요.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끄겠다고 집기둥을 뽑아서 불길에 던져넣는 격이라는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당장의 위기는 넘길지 몰라도 결국 집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사실 러시아의 더 큰 전략적 실패를 감추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해요. 2025년 한 해 동안 17개 사단하고 9개 여단, 총 26개의 대규모 부대를 새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비장의 카드였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실제로는 단 4개의 부대를 만드는 데 그쳤다고 하죠. 계획의 20%도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포병이나 방공 장비가 부족한 말 그대로 속빈강정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보병 위주의 부대를 전선에 투입하니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더 쉽게 녹아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건가요? 그 계획이 왜 그렇게까지 실패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개 부대를 새로 만드는 건 평시에도 엄청나게 야심찬 계획이에요. 단순히 병사를 모으는 걸 넘어서 지휘할 장교, 부사관, 또 막대한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결국 사람이 문제였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군사 분석가에 따르면 그 부대들을 온전히 만들려면 추가로 7만 명의 병력이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이제는 신규 모집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데 새로운 부대를 만들 병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다시 모병 시스템의 붕괴로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위기, 즉 모병의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돈을 줘도 군대에 가려를 초람이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러시아 사마라 지역의 신병 계약 보너스가 2025년 1월에는 우리 돈으로 약 5,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5,80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많은 돈이니 전쟁 초기에는 목숨을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종의 사회적 기대약이었겠죠. 국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가족의 미래를 보장받는. 하지만 그 계약이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그 보너스가 불과 650만 원 수준으로 9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10개월 만에 계약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전장에 가면 죽을 확률은 높아졌는데 보상은 10분의 1로 줄었다. 누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유인책마저 사라진 겁니다. 자국민 모집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면 러시아는 어디서 병력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외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겠죠. CNN 보도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케냐 젊은이들을 비자나 시민권을 미끼로 유인하거나 반대로 체류 허가 박탈을 빌미로 협박해서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필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이것은 단순히 병력 부족 문제를 넘어서 전쟁에 대한 러시아 내부의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더 큰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으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최전선은 녹아내리고 후방에서는 부대를 못 만들고 모병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어쩌면 더 거대한 위기의 전조 증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세 번째 위기, 국가 존립의 위기로 넘어가는 지점이군요. 제임스타운 재단의 폴 고블 선임연구원이 전쟁이 러시아의 인구학적 압력과 직접적으로 교차하고 있다고 경고했죠.
인구학적 압력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원래부터 있던 기저질환 같은 거예요.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부터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걸 인구학적 압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전쟁으로 젊은 남성 인구가 대규모로 죽거나 해외로 탈출하면서 이 만성질환이 갑자기 급성 위기로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심장이 약한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을 뛰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 충격적인 현실을 모스크바 타임스 보도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2025년 초 러시아의 출산율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200년 만에 최저치라니 이건 거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면 러시아가 정말 존망의 위기에서 싸울 때 아닙니까? 지금이 그때와 비견될 정도의 인구학적 재앙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전체 합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44명, 특히 모스크바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1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수치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죠. 국가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인 겁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을 텐데요. 공식 석상에서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여러 번 외쳤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정말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매달 수만 명의 잠재적인 아버지들을 전장으로 보내고 있으니까요. 이건 국가 정책이 스스로와 전쟁을 벌이는 꼴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선뜻 아이를 낳아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러시아 내에서 전통적인 슬라브계 러시아인이 아닌 비러시아계 소수민족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러시아라는 국가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위대한 러시아를 내세우며 시작한 전쟁이 역설적으로 러시아 내부의 인구 구성을 바꾸고 슬라브계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거대한 역사적 아이러니죠. 전장에서는 외국인 용병에, 국내에서는 비러시아계 인구에 의존하는 이 모습이 과연 푸틴이 꿈꾸던 위대한 러시아일까요? 글쎄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러시아가 직면한 위기를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한 전장의 위기. 둘째, 모병 시스템 붕괴라는 병력 충원의 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적 인구 소멸이라는 존립의 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위기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라는 점입니다. 전장에서의 손실이 모병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그 마비된 시스템이 결국 국가의 미래 자체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역사적 유산을 위해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작 그 유산이 세워질 땅 자체가 소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장의 포성 뒤에 가려진 더 근본적이고 조용한 붕괴를 목격한 셈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분쟁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의 군사나 정치 문제에 관심 있는 가족,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분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전쟁 시사를 꼭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